네, 보안과에 얘기해서 지난번에 잠시 잊은 게 있군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첫눈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이 예기치 못한 질서에 따라 정렬되고 전체가 조화롭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뜻밖의 조화를 단지 우연의 결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많은 노력 끝에 무언가를 얻었을 때 더욱 값져 보이는 것이다. 즉, 자연이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다는 것을 시기하는 정도가 커 보일수록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진정한 비밀을 손에 넣었다고 더욱 확신하는 것이다. 포항카레가 말한 확률에 관한 고찰은 상당히 깊고 어떤 내용 면에서 잘 뺀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가감천부가 힘들 정도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확률론. 독자 여러분은 이런 데서 확률론에 관한 고찰을 발견하고는 틀림없이 놀랄 것이다. 대체 확률론이 물리학의 방법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내가 제기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물리학에 관해 숙고하는 철학자에게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다. 바로 앞의 물리학에서의 가설과 근대 물리학의 이론에서 확률과 우연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해야 했을 것 정도다. 버트란드 러셀 영이 말했죠. 파라독스이긴 하지만 고차원적인 과학에서는 확률을 쓰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한 적이 있죠. 앞서도 말했지만 예견된 사실은 단지 있음직한 것일 뿐이다. 예견이 아무리 견고하게 확립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험을 통해 반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확률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경우가 많다. 나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가 행하는 일반화에서 단순성에 대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우리는 단순한 법칙을 수많은 특수한 경우에 대해 검증했으며 그토록 자주 반복되는 이러한 부합이 단순한 우연의 결과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그렇다면 다수의 상황 속에서 물리학자는 자신의 운을 점치는 도박사와 동일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귀납에 의해 추론할 때마다 다소간 의식적으로 확률의 계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얼마나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조금 더 상세히 검토하기 위해 확률론을 삽입하고 물리학의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잠시 중단하게 되었다. 확률의 계산이라는 명칭 자체가 역설적이다. 그렇죠. 확률이란 확실성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모르는 것을 계산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많은 타고난 과학자가 이 계산에 종사했고 과학이 여기서 얻은 바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눈에 띄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확률은 정의되어 있는가? 정의될 수는 있을까? 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을까? 정의는 아주 간단하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즉 어떤 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의 비율이다. 모든 경우가 똑같이 있음직하다고 할 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와의 비율이다. 확률이란 결국 있음직한 것을 정의하기 위해
있음직한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능한 두 가지 경우가 똑같이 있음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규약에 의한 것일까? 각 문제의 도입부에 규약을 명시해 놓는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산술과 대수의 법칙들을 적용하기만 해도 철저한 계산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조금이라도 응용하려고 하면 설정된 규약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고 우리가 피했다고 믿었던 어려움에 또다시 직면하게 된다. 어떤 규약을 채택해야 할지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베르트랑이 즐겨 다루었던 간단한 문제가 있다. 어떤 원에서 현의 길이가 그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 확률은 얼마인가? 한편으로는 2분의 1, 다른 한편으로는 3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끌어진다고 생각되는 결론은 확률론은 공허한 과학이라는 것, 우리가 상식이라 부르며 우리의 규약을 정당화해 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직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 막연한 직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없다면 과학은 불가능하고 법칙을 발견하거나 적용할 수도 없다. 예컨대 뉴턴의 법칙을 진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 단지 우연의 결과가 아닐까? 게다가 이 법칙이 몇 세기 전부터 참이었다고 해도 내년에도 참일 것인가? 이러한 이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의 있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 법칙을 받아들이자. 그 덕분에 난 앞으로 한 해 동안 목성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을 권리가 있을까? 지금부터 그때 사이에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질량의 물체가 어떤 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거의 있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모든 과학은 확률론의 무의식적 적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확률론을 배척하는 것은 곧 과학을 모조리 배척하는 것이다. 확률론의 개입이 더욱 분명한 과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길게 논하지 않겠다. 최전선에 있는 것이 네샵의 문제인데 이는 일정 수의 함수값을 알 때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을 알아맞히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모두 큰 수의 법칙에 기초하기 때문에 만일 확률론이 붕괴한다면 이것들 또한 틀림없이 휩쓸려 갈 것이다. 이 이론들은 한정된 관심만 가지므로 네이삽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희생양이 되어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분명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행동해야 한다. 행동하기 위해 무지를 해소할 만큼 충분히 조사에 전념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더구나 그러한 조사에는 무한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채로 결단해야 한다. 되는 대로 결단하고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는 어떤 것이 참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확률론, 즉 과학은 실용적 가치밖에 갖지 않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처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도박사가 한바탕 버리겠다고 내게 조언을 구한다. 내가 조언을 한다면 이것은 나는 주관적 확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방금 대략적으로 언급한 설명에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관찰자가 게임에 참석하여 모든 패를 기록하고 그 게임은 오래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자. 37%. 그의 수첩에서 기록을 발췌해보면 사건은 확률론의 법칙에 따라 분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나는 객관적 확률이라 부를 것이며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 확률 문제의 분류. 확률에 관해 생기는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성의 관점에서 시작해보자. 앞서 기술했듯이 확률이란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의 비율이다. 더 나은 용어가 없어 일반성이라 불리는 것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그 수는 유한할 수 있는데 예컨대 주사위 2개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된다. 이것은 일반성의 첫 번째 단계다. 하지만 예컨대 원 내부의 한 점이 이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내부에 있을 확률을 얼마인지 묻는다면 이것은 무한이라 할 것이다. 어떤 함수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생각하면 가능한 경우는 떠올릴 수 있는 모든 함수의 수만큼 존재한다. 이것이 일반성의 세 번째 단계이며 예컨대 유한번의 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개연성 높은 법칙을 이끌어내려 할 때 사용한다. 전혀 다른 관점을 취할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무지하지 않았다면 확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확실성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무지는 절대적일 수는 없다. 절대적이었다면 확률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확실한 과학에 도달하기 위해서조차 적어도 약간의 빛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률의 문제는 무지의 깊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학에서는 이미 확률의 문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로그표를 가지고 한다면 물리학에서 우리의 무지는 더욱 깊다. 어떤 주어진 순간에 어떤 개의 상태는 두 가지 상황에 의존하는데 바로 그 초기 상태와 상태가 변하는 데 따르는 법칙이다. 만일 이 법칙과 초기 상태를 동시에 알고 있다면 하나의 수학적 문제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무지의 첫 번째 단계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법칙은 알지만 초기 상태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소행성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묻는다면 기체 운동론에서는 기체 입자가 직선 궤적을 그리며 탄성체 충돌의 법칙에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그 초기 속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속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오로지 확률론만 입자들의 속도를 조합하여 그에 기인하는 평균적 현상들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것이 무지의 두 번째 단계다. 끝으로 초기 조건뿐만 아니라 법칙 자체까지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무지의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의 확률에 관해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 법칙에 관한 다소 불완전한 지식에 의거하여 어떤 사건을 추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알고 있는데 법칙을 찾으려는 경우가 흔히 있다. 원인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대신 결과에서 원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인의 확률이라는 문제이며 과학적 응용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흥미로울 것이다. 어떤 정직하다고 알려있는 신사가 카드놀이를 할 때 그의 차례에 킹이 뽑힐 확률은 얼마일까?
8분의 1이다. 이것은 결과의 확률